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요. 케플러 제2법칙, 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있잖아요. 그거랑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까지 이어진 천문학 혁명, 또 과학의 본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자료랑 여러 글에서 가져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과학하면 뭔가 딱딱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들을 보면 이 과학 지식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변해왔는지, 그 과정에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 항상 그렇게 명확한 길만 따라왔을까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특히 오늘 볼 케플러 제2법칙은 그냥 행성 운동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심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야, 보편적인 원리요? 네,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물리 법칙하고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 과학사 자료들 보면요. 과학 발전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소위 과학혁명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케플러 제2법칙부터 시작해볼까요? 같은 시간 동안 행성이랑 태양을 잇는 선이 같은 면적을 휩쓴다는 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요.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더 빨리 움직이고 멀어지면 느려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군요. 네. 그래야만 같은 시간 동안 휩쓰는 그 가상의 부채꼴 면적이 같아지거든요. 핵심은 중심력. 그러니까 태양 중력 같은 거죠. 이런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가군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리량이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가군동량이요. 그게 뭐죠? 약간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건가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피겨 선수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이 빨라지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행성이 태양 근처에서 속도를 확 내는 이유를 이 법칙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태양계 밖에서도 중심력만 작용하면 똑같이 성립해요. 그렇군요. 그냥 현상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물리 법칙하고 연결된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법칙이 나오기까지의 그 역사, 천문학 혁명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주장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본인도 신학자였고 당시 사회 분위기상 지동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잘 알았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1143년에 나온 그 유명한 책 찬체 회전에 관하여 서문에 보면요. 친구이자 출판을 도왔던 오지안다라는 목사가 이건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는 가설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어요. 일부러요? 네,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죠. 종교계와의 마찰을 좀 피해보려고. 그 과학적 신념이랑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야, 정말 흥미롭네요.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게 순수하게 진리 탐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나왔다는 거. 케플러는 또 어떻습니까? 티코 브라헤의 그 방대한 관측 자료, 그걸로 법칙을 만들었는데 점성술이나 신비주의에도 관심이 많았다면서요? 맞아요. 케플러는 우주가 어떤 수학적인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조화를 찾으려고 했죠. 신비주의요? 과학자가요? 네, 당시엔 과학이랑 마법, 신비주의 이런 게 명확하게 딱 구분되지 않던 시대였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 발전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길만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나 과학자 개인의 믿음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갈릴레오 경우는 또 다르죠. 망원경으로 지동설에 정말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는데 결국 종교재판까지 받게 되잖아요. 코페르니쿠스 때랑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훨씬 강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갈릴레오는요. 자기 발견을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읽기 쉬운 이탈리아어로 출판했어요. 그 두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누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컸군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교회 권위에 대한 훨씬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더 큰 반발을 산 거고요. 기술 발전이나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과학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이제 뉴턴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발견들을 만유인력 법칙으로 멋지게 통합했지만 그 뉴턴도 자기 이론을 좀 확립하려고 왕립학회 회장으로서 정치적인 활동도 했다는 점이 이 자료들에서 좀 눈에 띄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실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뉴턴은 자기 이론을 오로하고 또 지지 세력을 만들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학회 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과학적 권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런 사회적인 때로는 정치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고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객관적인 진리만 쌓아가는 과정은 정말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잠정적이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정되고 발전하는 거죠. 네, 계속 변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은 사회, 문화, 종교, 정치 같은 그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과학자의 어떤 주관성, 창의성, 때로는 직관이나 상상력 같은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위 과학혁명이라는 것도 한 명의 천재가 번쩍하고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까지 보면 100년 이상 걸렸잖아요. 이 천문학 혁명이. 100년이요? 와. 네, 여러 사람의 기여와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 과정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오늘 케플러 법칙부터 시작해서 천문학 혁명의 그 숨겨진 이야기
이야기들, 그리고 과학의 본성까지 자료들을 통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과학이 그냥 고정된 사실 목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의 초기 이론처럼 처음 나왔을 땐 좀 불완전해 보이거나 심지어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요. 그게 다음 단계 연구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서 더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군요. 그렇죠. 불완전함 속에서도 과학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자료들을 접하시는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을 만날 때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맥락과 과정들을 함께 떠올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학이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날 쏟아지는 수많은 과학적 주장들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